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한국사를 진행하는 손정미입니다. 여름이 한풀 꺾이는 듯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기세를 놓치지 않고 있네요. 전에는 8월 15일이 지나면 바닷물에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는 말이 있었죠. 점점 그것도 달라지나 봅니다. 며칠 전 지인이 동해 바닷물에 들어간 사진을 보내왔거든요. 아무쪼록 마지막 여름까지 여러분과 저 잘 보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라는 두 개의 나라를 세운 주역 소선어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소선어는 베일에 쌓인 매력적인 여걸이죠. 단재 신채호는 소선어에 대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여왕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나라 두 개를 세운 여왕은 없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소선어는 졸본 사람 연타발이라는 사람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남편인 우태와 혼례를 올려 두 아들 비류와 온조를 낳았죠. 그러나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서 혼자 된 몸이 됐습니다.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쳐 나와 졸본에 이르렀는데 이 싱글이었던 소선어를 만나서 고구려를 세우게 되죠.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서도 소선어가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공이 매우 컸다고 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부식이 역사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극도로 인색하게 쓰는 것에 비춰보면 소선어는 주몽과 함께 고구려를 세운 공동 창업자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선어는 어떻게 해서 고구려와 백제라는 두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졸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인 제철 기술이 배경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철의 사용이 너무나 흔하죠. 하지만 옛날엔 제철 기술이 그 문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막강했습니다. 국가의 부강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었죠. 전쟁의 판도를 바꿨고 농업 생산을 혁명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가르는 기준 중 중요한 요인으로 철이 꼽히기도 하죠.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뒤늦게 급부상한 이유도 발달된 제철 기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에선 철을 악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쁘다고 할 때 그 악자하고 금은할 때 금을 쓴 거죠. 제철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강도 등에서 많이 떨어져 당시 철로는 농기구로는 썼지만 무기로 쓰기에는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제철 기술이 절실했던 거죠. 오나라와 월나라의 명검에 대한 전설이 유명한 것도 이들의 제철 기술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뛰어난 고대 조선을 비롯한 동이의 제철 기술이 어떻게 뛰어났었던지 좀 그 흔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국 고대에서는 철을 이라고 썼습니다. 그 한자가요. 쇠금변에 오랑캐 이를 썼습니다. 참 특이했죠.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동쪽 오랑캐 부족에서 철 만드는 기술이 먼저 발전해 이런 글자를 쓴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동이는 조선을 비롯한 동쪽 오랑캐를 부르던 말이었죠. 동의할 때 지금은 오랑캐이라고 쓰지만 옛날엔 그 뜻이 달랐습니다. 동이는 황하 중류 지역을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 있던 부족을 뭉뚱그려서 동이라고 불렀죠. 그 옛날에는 동이를 저열하게 보는 시각이 없거나 옅었는데 점차 중화 사상이 강화되면서 남만, 북적, 서융, 동이라는 개념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이는 제철 기술을 발전시켜 부국 강병을 이뤄나갔죠. 소선호가 살던 졸본 지역도 제철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소선호의 아버지 연타발은 대상인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철을 주로 거래하는 대상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제철 기술은 나라의 최극비 사항이었죠. 배타적인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나 집단과 초격차를 벌이며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처럼 핵심 기술 말이죠. 최첨단의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소선호는 주몽의 전처 아들이 태자에 오르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과감하게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사실 적당한 안락함을 누리면서 고구려에서 대접받으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소선호는 두 아들과 부족민을 이끌고 대장정에 나선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소선호와 두 아들 비류와 온조를 따라 나섰는데요. 그 바탕에는 제철 기술 같은 핵심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철 기술이 있으니 농기구나 무기류를 뚝딱뚝딱 만드는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광개토 태왕 때 들려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흙과 물, 불, 바람을 다루는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그랬기에 청동과 철을 만드는 기술이 앞서갔죠. 이렇게 물성을 다루는 기술적 노하우가 고려 청자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청동과 철기가 무조건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영향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소선호로 돌아가서요. 지금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거나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은 엄청난 노고를 들여야 하죠. 소선호가 남하에 백제를 세울 2000년 전의 상황은 거의 죽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소선호라는 여거를 따라 나선 것은 소선호가 철 만드는 핵심 기술을 확보한 CTO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몽과 함께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운 경험이 소선호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죠. 여기서 노래하는 역사를 쓴 이영희 선생의 주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영희 선생은 철에 대한 역사서 무쇠를 가진 자, 권력을 잡다를 집필한 분입니다. 이영희 선생은 일본 고대 시가집인 만엽집의 내용을 한국 고대어와 일본 고대어를 통해 풀어낸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영희 선생은 무쇠를 가진 자, 권력을 잡다란 책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철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인간은 크게 변화했다.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지자 소유에 대한 욕망이 불어나고 소유욕은 권력욕과 지적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 문학과 예술, 학문과 사상이 탄생하는 한편 끊임없는 땅먹기 전쟁이 전개되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되풀이되기에 이르렀다. 역사를 캐면 무쇠가 드러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고대어로 비교 연구하다 보니 두 나라 역사의 찬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자락에서 무쇠가 드러나 보였다. 이영희 선생의 이 서문은 철의 중요성을 잘 간파한 글이라고 봅니다. 이영희 선생에 따르면 고대에 무쇠는 강모래에서 거른 사철로 만들었고 이 모래 무쇠를 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강모래에서 거른 사금도 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사철과 사금이 많이 나던 경주의 알천에서 역대 신라 왕들이 군사훈련을 벌였죠. 즉 삼엄한 경배를 벌여 엄호했던 것입니다. 이영희 선생은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여인이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 첫 페이지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소선호다. 제철의 핵심 기술을 가진 소선호와 그 집단이 무력과 용맹함으로 무장된 주몽과 연합해 고구려라는 강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소선호는 주몽보다 8살 정도 연상이었다고 하네요. 이영희 선생은 소선호의 뜻이 사철의 들판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면서 소선호가 제철 여왕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받드는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 중 하나인 제철신 스사노의 이름이 소선호와 흡사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대 일본은 백제의 선진 문물을 전방위적으로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영희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에 주로 울산 쪽에 사셨는데요. 저는 그분의 노래하는 역사를 보고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울산에 가서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지만 찾아뵙겠다고 청하자 허락해 주셨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셨고 그래서 택시를 대절해서 바닷가 횟집에 자리를 잡았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선생님은 위트 있고 촌철살인 같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이영희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연구가 계속 빛을 발하길 빌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